네, 저는 2008년에 동해시청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에 그 동해시청에서 30대 남성이 원래 소지하고 다니던 회칼과 정글칼이란 게 있어요. 정글칼은 칼날이 42cm 정도 된 엄청나게 큰 이 칼을 구매를 해서 강원도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30대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동해시청 민원실에 37살 최모 씨가 흉기 2개를 신문지에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청 여직원 38살 남모 씨가 흉기에 가슴 등을 찔려 숨졌고 옆자리에 있던 40살 이모 씨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이 두 피해자와 이 가해자 사이에 원한이나 불만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해 봤는데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고요.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세상이 살기가 싫다. 그래서 아무나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자라는 심리로 아무 생각 없이 아마 내가 살아가기 힘드니까 내가 지니까 이랬어. 동해시청 1층 민원실에 그 오후 1시 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청에 민원실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 흉기를 휘둘러서 근무하시던 공무원 한 분이 사망을 하시고 이제 다른 분이 부상을 입으셨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우리가 보통 묻지마 범죄라고 칭할 때는 그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이제 모르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여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범죄의 동기라고 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묻지마 범죄 혹은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공포를 갖는 이유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범죄 피해를 난데없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이 사람이 전조 증상을 보였는데 이 사람이 원래 대기업의 중공업의 크레인 기사였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한 거죠. 굉장한 어떤 불만과 피해 망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동해시청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뭘 했냐면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그 대리점에 가서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또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보험 회사에 가서 또 유리창에 돌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뭐 방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였고 월세가 몇 달이 밀려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처지비관을 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묻지마 범죄로 저지른 거죠.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다른 범죄와 확연히 다른 특성이 보통의 범죄는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범행을 은폐하려고. 그런데 묻지마 범죄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목격자를 필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일부러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고 대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잡혀요. 도주하지도 않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불만의 메시지를 사회에 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묻지마 범죄 중에서 사실 좀 전에 얘기가 나온 게 2008년 같은 해에 발생했던 고시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화를 이제 살인의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했는데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피하는 투숙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투숙객들은 불이 났다는 외침과 연기에 놀라 자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정 씨는 현장 검증에서 자기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방에서 나와 가장 먼저 마주친 50살 이모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자기 방에 일단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고시원이니까 이제 연기가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시원 거주자들이 복도로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본인이 준비한 칼과 뭐 흉기 이런 것들을 결국 6명이 사망하고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범인의 변명은 뭐였나요? 이 사람 무슨 말을 했냐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는 복권 100억에 당첨되는 것보다 이 지구가 폭파되는 걸 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혐오를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성향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묻지마 범죄자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제 조현병에서 환청이나 망상이 심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이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 불만형이라고 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묻지마 사건이 2012년에 이제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이라고 그게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묻지마 범죄 사건일 건데 이 사람은 전과도 하나도 없고 어렸을 때도 반사회적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010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여의도에 그냥 남들과 똑같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직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계속 고립돼서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이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길로 들어선 거는 나의 전전 직장에서 내가 퇴사를 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전전 직장에서 왜 퇴사를 했나? 그거는 그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 뒷담화 때문이었다라고 본인이 그 자기 인생의 실패를 글로 귀인을 한 거예요. 일단은 흉기를 들고 전전 직장 앞으로 가요. 가장 먼저 2명을 공격하는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전전 직장 동료 2명을 이제 칼로 찔러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직장 동료 2명과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거리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칼을 휘두른 거죠. 김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남녀 2명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약간 그 미국에서 나오는 총기 사건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무차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칼이나 이런 이제 흉기를 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총기 난사의 형태로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이 나타나요.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조승희 기억에 나시죠? 이게 2007년 사건인데 그 조승희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텍이라는 명문 대학의 이제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조승희의 범행 내용을 보면 아침 7시경에 이제 기숙사에 있던 여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다른 남학생을 쏴서 죽인 다음에 다시 기숙사 자기 방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총과 칼을 들고 조승희가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또 읽는 영상을 또 미리 찍어놓은 그거를 MBC 방송국에 그날 아침에 대학 우체국에 가서 보내요. He presents the stern face and strikes the pose that was very likely what his victims saw later on Monday.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학 강의동으로 이동을 해서 강의실에서 이제 총기 난사를 해서 총 6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무차별 총격이 가해집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30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고서를 쓴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전조 증상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조승희 같은 경우에 영문과였잖아요. 그래서 장문을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장문을 한 희곡이나 그 내용에 너무나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안에 나와서 수업 시간에 조승희가 그걸 읽으면 학생들이 너무나 경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범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 고립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묻지마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어서 있는 기간들이 꽤 오래돼요. 몇 개월 이상. 다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지만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서로 막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신질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은데 가족이 이제 포기하고 자기도 약을 이제 끊고 중단되고 3개월 이후가 되면 이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 범죄자들이 사실 말을 잘 안 할 것 같지만 평소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서 면담 때 사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평생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게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것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 원인을 상대방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투사해버리는 이런 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범죄가 양이 점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나 있는 어떤 그 없앨 수 없는 그런 양으로 있는 건지. 이게 보면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시기가 있어요. 이게 2008년하고 2012년에 특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왔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분배,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유럽을 거쳐 한국 등 아시아에까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 상태, 분노, 좌절 이런 상태에 많이 들어가고 이 중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실행 단계가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의 심리 상태가 시기의 감정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의 감정. 이 상태가 되면서 실행에 옮겨지는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예전에 신정동의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그 앞에 가정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갑자기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친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시기의 감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죠. 끔찍합니다, 이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고 자꾸 논의하는 이유는 결국은 어떻게든 좀 예방을 해보자라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은 약간 다른 범죄 피해자들하고 좀 다른 차원의 좀 얘기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예, 그런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제 KTX 타고 오셨잖아요. KTX에서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햄버거 먹다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올 2월에 동대구역에서 어떤 분이 타가지고 햄버거를 이제 막 드시는데 아 지금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사회적 공분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그 승객이 사과했어요. 저는 분노에 대한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을 못 참는 거죠. 사실은 뭐 지하철, 뭐 KTX 곳곳에서 이렇게 화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마스크를 제대로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자마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분노 사회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일상어처럼 쓰이잖아요. 저 사람 분노 조절 장애 있다. 뭐 운전할 때도. 근데 이제 범죄 사건들도 보면 이렇게 범죄자들 정신 감정했을 때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대구에서도 2013년도에 한 대학 앞에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 만취해서 택시를 타고 간 22살 여학생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실종이 되고 나서 나중에 경주의 어떤 저수지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택시를 탄 뒤 연락이 끊겼던 여대생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굉장히 끔찍했던 게 그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앞니를 포함해서 이제 치아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사인은 장기 파열로 때린 거야. 원래 관계가 있었어요. 원하는 아니요. 평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니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보고 그 따라 탔어요. 그 뒤 택시에 따라 타서 피해자를 이제 본인 옥탑방으로 데려가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그 범인을 찾고 보니까 대구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하던 24살 조 씨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감정을 받아 보니까 충동 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일상용어로 우리가 쓰는 거는 잘 보면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는 내가 조절이 안 돼야 장애인 거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랑 시비가 붙어서 내렸는데 마동석이 내렸다. 그럼 분노가 쏙 들어가죠. 그렇죠. 조절이 되네. 바로 그건 장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동석을 보고도 달려들어야 장애인 거죠. 그 조절이 안 되는. 근데 내린 사람이 나보다 약해 보이거나 그러면 그거는 장애가 아닌 거죠. 폭력이죠. 폭력이죠. 비겁한 폭력. 비겁한 폭력이죠. 한국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라는 거를 그 어디서 느끼냐면 살인 범죄자 통계 있잖아요. 그 보면은 한국의 살인 범죄자의 연령대가 전 세계의 분포랑 너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범죄학에서는 가장 일탈 행동, 반사의 행동을 많이 하는 거는 한 10대 후반에서 이제 20대 초반. 한국은 살인 범죄자 중에서 40, 50대가 반이거든요. 연령대가 높아지면 범죄율이 뚝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분포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10대나 20대 초반은 굉장히 분포가 적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틀, 왜 10대가 범죄율이 적을까요? 억눌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제도라는 게 사실은 거의 한국에만 이렇게 학생들이 거의 24시간 가까이 이제 관리 감독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데다가 근데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게 분노 억압이에요. 좀 참는 게 미덕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그때 쓰는 거 있잖아요. 장준 어린이는 인내심이 강하며 예를 들면 없겠지만 아직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눈높이 잘 참았다. 잘 참는 사람이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40, 50대 이제 범죄율이 높은 걸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돼서 분노가 축적이 돼서 저지른 범죄라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정서를 조절하는데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한 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파국화를 막아야 되는데 파국화가 자그마한 일인데 이거의 어떤 결과나 효과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겼는데 내 인생이 끝났다. 계속 생각하면 잠깐만 아까는 사소한 거였는데 계속 생각해보면 걔가 전부터 날 무시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게 몰고 가기 되게 쉽거든요. 그 말을 듣다 보니 망각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나간 것들을 적절히 이제 지울 수 있어야 잊어버릴 수 있어야 좋은데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그걸 내가 원할 때는 다 지워주는 거는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그걸 잊혀질 권리라고 이제 규정하고 개념화 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잊혀질 권리라는 게. 근데 이제 법적인 권리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의 잣대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정의의 있어요. 기준이 바뀌니까 계속. 근데 법적인 권리라는 게 사실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망권, 저 풍경을 볼 수 있는 권리, 뭐 일조권, 햇볕을 받을 권리 이런 거는 사실 100년 전이면 상상도 권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리라는 거는 그 재산권, 소유권,
뭐 이런 것만 권리인데 근데 지금은 국제적으로는 뭐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이런 단어들도 막 나와요. 세류 생겨날 수 있는 법이네요, 진짜.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법으로 진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